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의 찌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그죠? 요즘 라이브 방송 알림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지고 왜 그럴까? 갑자기 알림이 잘 가다가 왜 안 갈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다른 그룹이나 좀 이런 거를 좀 추가해서 알림을 보내는 방법을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방송은 저는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가급적 10시 반에 하고 있으니까 혹시 알림이 안 가시더라도 그때는 한번 책벌레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지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책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존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전문적인 분야들의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보시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싶은 책들을 투표해 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주말이나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책은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 오늘 하는 책들의 특이한 게 조금 전문 분야를 책을 가지고 전문 분야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분야 말고 과학이나 수학 그리고 뭐 PR이나 이런 분야의 책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책은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인데요. 우주로부터 오는 위험과 기회를 바라보는 방식. 왜 인류의 미래는 저 우주에 있는가? 약간 SF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책인데, 소설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에 내용을 보면 저자는 플로리안 프라이슈테터라는 빈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소행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소행성 중 하나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기도 했다. 그리고 독일어권의 인기 과학 블로그이고 지금 지구에 소행성이 돌진해 온다면을 비롯한 다수의 책을 썼다. 이제 우주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나, 그러니까 뭐 어떤 실제로 지구에 떨어졌던 그런 유성의 이야기나, 아니면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나오는 소행성 충돌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으로 네, 표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좀 볼까요? 네, 천문학과 수학 둘 다 흥미가 있다고 하시는데, 인간의 시간 척도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지구는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의 궤도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빙하기와 온난기를 초래한다. 주변의 별들은 폭발해 지구 쪽으로 방사선을 분출하며 지구에는 계속해서 소행성이 떨어진다. 간혹 꽤 큼직한 소행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인간끼리 벌이는 전쟁이나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행성이 평화롭게 보이는 것은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타임라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파트 1에서는 우리는 세계 멸망의 위협이 있을 때 어떤 대처법을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우리는 소행성 충돌과 같은 재앙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공룡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을 지구상에서 가만히 앉은 채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우주로, 별들에게로 가야 하고 결국에는 우주를 우리 삶의 무대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전략들을 이 책의 파트 2, 3에서 살펴볼 것이다. 약간 인터스텔라가 생각나는 대목이죠. 결국은 소행성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류가 모두 우주로 이주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어떻게 하면 지구를 가장 잘 떠날 수 있을까? 달로 가는 우주 여객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별들에게로 날아갈 수 있을까? 별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구 자체를 우주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까? 어떤 행성들이 인간의 새로운 주거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구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런 이제 장면들이 펼쳐졌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2013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원래는 그 2012DA14라는 소행성이 있었고 얘가 지구를 곧 스쳐 지나갈 거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직경이 약 40m 정도인 이 소행성은 2월 15일 저녁 지구의 지표면으로부터 약 27,700km 거리를 두고 지구를 스쳐 지나갈 예정이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 같지만 우주적인 잣대로 보면 지구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 두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방금 러시아에서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이 2012 DA14 아닙니까? 뭐 이런 연락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랄 산맥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첼라빈스크에 운석이 떨어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주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2012 DA14는 궤도를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얘는 스쳐 지나갔어야 마땅한데 근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니까 나는 정말로 러시아에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저녁에 지나갈 2012 DA14와 무관하게 제3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 내에 승용차들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밝은 천체가 하늘을 질주해 오더니 강렬한 빛을 발하면서 폭발하는 모습이 그 영상들을 통해 드러났다. 강한 압력파로 인해 첼라빈스크의 곳곳에 창문이 깨지고 건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영상도 있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재구성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아침 9시 반에 약 20m 크기의 바위 덩어리가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했다. 이 천체는 초속 18km, 20도의 예각으로 지구와 만났다. 약 1만 톤의 이 무게는 천체는 대기권에 진입하자 강한 마찰력으로 인해 지상 50km 상공에서 부서지기 시작했다. 지표면으로부터 하늘의 밝은 천체가 관측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저도 이 영상을 본 것 같은데 하늘에서 막 엄청난 이렇게 뭐라죠? 별 같은 게 막 무수하게 쏟아졌던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 이거는 그냥 20m 크기의 바위 덩어리였던 거죠. 그게 많이 폭발해서 이제 30초간 빛을 발하고 많은 부분으로 부서지면서 표면적이 커지면서 마찰력이 커지고 에너지가 갑자기 치솟아서 사방으로 압력파를 방출하게 된다. 이를 공중폭발, 에어버스트라고 일컫는다. 이로 인해서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30배에 달했다.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기에는 충분한 힘이다. 물론 소행성이 지구에 직접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적 물적 피해는 소행성 파편을 직접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 압력파와 날아다니는 유리 파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구나.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수많은 천체 중 하나이며 간혹 다른 천체들과 충돌하기도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행성 충돌을 주제로 한 많은 SF 책이나 영화에서는 이와 사뭇 다르게 표현된다. 작품에서는 흔히 지구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인류는 멸망의 위기로 치닫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주영님 저는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를 첫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 이런 얘기를 쭉 소개를 하고 그러고서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럼 이거 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뭐 이런 불쾌한 우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럼 막을 것이냐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그 위험한 천체를 발견하고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고 갑자기 미친 듯이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지구에 충돌할 소행성의 정확한 궤도를 보여주는 3차원 영상이 뜨고 이런 것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보고되고 일반 대중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소행성의 궤도에 관한 자료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고 어떤 국가의 수장에게 보고되기 전에 전 세계 어디서든 천문학자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군 자문들과 영화 속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들어가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우주선을 소행성으로 보내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이런 식으로 소행성을 폭파하려는 계획은 물론 성공한다. 네. 그런 식이죠, 항상. 폭파하려는 팀이 출동을 하죠.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방법 중에는 소행성을 분해시키는 대신 소행성을 충돌 궤도에서 이탈하도록 궤도를 약간 변경시키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소행성의 운동 속도를 약간 늦추든지 바르게 만들든지 하면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행성을 어떻게 움직일까?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듯이 움직이면 된다. 적절한 추진력으로 말이다. 우주선을 보내서 위험한 천체를 약간 밀면 된다. 소행성에 착륙해서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면 소행성에 착륙해서 우주선의 추진력을 활용하여 소행성을 그 자리에서 살짝 밀어내는 것 역시 가능할 게 아닌가. 실제로는 이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천체를 움직이기 위해선 추진력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연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지구가 예상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책을 또 즐겨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기에 굉장히 방학 때 읽어보기 적절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입니다. 건빈 씨 그러면 다른 전공도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사실 우리가 꼭 다 전문적으로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이거 했는데 많이 흘렀네요. 두 번째 책은 아마 제가 빨간 수첩의 여자를 적어놨죠? 2번으로. 이거는 소설이에요. 앙투안 로랭의 장편 소설이고 한국에 사실 이 책 말고도 프랑스 대통령의 모자랑 같이 소개가 두 권이 쌍둥이 책처럼 소개가 됐는데 같은 작가가 이 책은 표지가 사실 굉장히 예쁘죠. 이런 뭔가 빨간 수첩의 여자 아이쿠라는 이런 책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느 날 길에서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긴 여자와 길에서 우연히 핸드백을 주운 남자가 겪게 되는 일을 그리고 있다. 핸드백의 주인을 찾아주려다 복잡한 신고 절차 탓에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한 주인공 로랑. 휴대폰도 신분증도 사라진 핸드폰 안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온갖 잡동사니 틈에 낀 빨간 수첩이다. 수첩을 펼친 그는 곧 눈을 뗄 수 없는 우발적이고 가슴 짠하고 우스꽝스럽고 관능적인 메모들에 매료된다. 파트리크 모디아노의 사인이 적힌 책 한 권과 세탁소 전표를 단서로 파리 전역을 돌며 여자의 흔적을 쫓는 주인공의 여정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면 잠깐 그 수첩을 그러니까 주운 거잖아요. 주웠는데 핸드폰도 없어지고 지갑도 없어진 상태에서 수첩만 있으니까 이걸 단서로 이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그런 소설이고요.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는지 수첩을 한번 엿볼까요? 그 여자가 써놓은 수첩입니다. 솔직히 나한테는 나 같은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간밤의 꿈꿈. 나는 벨페고르가 남자가 된 꿈을 꾸었다. 그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는 동시에 또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난 그게 그 녀석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었으니까. 제법 잘생긴 남자였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호화 호텔에 묵고 있었고 바에서 술을 한잔하고 방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우리는 침대에서 잠을 잤고 테라스에서 사랑을 나눴으며 내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는 내 코에 자기 코를 살포시 얹었다. 오리고기를 첨가한 비르박 고양이 사료 사는 걸 잊지 말 것. 이게 메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의 흐름 끝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적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모두 해변을 떠난 뒤 물가를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나는 아메리카노라는 칵테일 이름을 좋아하지만 마실 때는 모히또를 더 좋아한다. 나는 박하향과 바질 향을 좋아한다. 나는 기차 안에서 잠자기를 좋아한다. 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풍경화를 좋아한다. 나는 성당 안에서 나는 향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마당에서 점심 먹기를 좋아한다. 나는 에리크 사티를 좋아한다. 사티 전집을 살 것. 뭐 이런 메모를 해놨고요. 네, 민호님 사운드를 최대한 켜주시거나 혹시 그래도 잘 안 들리면 나갔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사운드를 개선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나는 지하철에 올라타면 즉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남자들을 헤아려 본다. 지하철에서 남자라고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에르베와 끝내야 한다. 에르베는 따분하다. 따분한 남자와 함께 지루해야 하는 건 정말이지 끔찍하다. 이런 메모를 써놓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뒤에 좀 더 메모가 더 있는데, 나는 에르베와 끝냈다. 나는 끝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에 쓸만한 다른 내용들을 생각할 것. 이러면서 그냥 그 여자가 의식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메모에 남긴 거예요. 근데 이 메모를 본 로랑, 주인공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이제는 온갖 잡동사니에 쌓인 로랑은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생각, 때로는 지우고 때로는 밑줄을 긋거나 대문자로 기록한 생각들을 담고 있는 빨간색 몰스킨 수첩을 수십 쪽째 읽고 있는 중이었다. 필체는 우아하면서도 유연했다. 여자는 그 생각들을 마음 내킬 때마다 분명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혹은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써내려갔을 것이다. 로랑은 줄줄이 이어지는 우발적이고 가슴 짠하고 우스꽝스럽고 관능적인 이 생각들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는 말하자면 보라색 핸드백을 든 여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 열어젖힌 셈이었다. 네, 이런 내용에 이제 계속 그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나는 이 여자를 찾아내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바로 이거야. 세탁소 전표를 보여주며 말했다. 수첩에 표시된 한 날짜와 일치하거든. 그러면서 뭐 원래 어디에도 세탁소 이름이 없고 그런 이제 단서들을 가지고 마치 추리를 통해서 이 주인공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재미있는 소설 빨간 수첩의 여자를 제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2번을 답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잠깐 아까 4번을 투표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 저기 열린 책들에 김열린 님도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표지가 예쁘시다고. 그리고 오세일 님은 4번 공개사과의 기술에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따가 좀 더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어려워서 제가 잘 소개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재밌어서 궁금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리타 마사오 일본 그 학자의 수학하는 신체라는 책이고 근데 막상 막 수학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인류에서 수가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들 그리고 증명은 어떻게 나왔고 기호는 언제 출현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대해서 뭐 아모헤드 이미테이션 게임 뭐 이런 주제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 어떤 인체와 그런 어떤 인류에 관한 조금 더 뭐랄까 이거 장르를 굳이 구분하자면 어떤 책일까요? 수학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 앞에도 밝히고 있지만 이 책을 읽는데 수학적 예비 지식은 필요 없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에 있어서 신체란 무엇인가를 제로에서부터 생각해보는 여행일 뿐이다. 여행하는 도중에 수학에 대해서 또는 수학하는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자각하는 기쁨을 하나라도 더 나누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열린님 열린 책방에서도 온마담님이 라이브 방송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발랄한 저와는 좀 다른 발랄한 목소리로 열린님이 방송하시는데 오늘 저를 응원해주러 또 오셨네요. 그래서 뭐 좀 더 얘기를 드리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니까 좀 생각 못했던 것들
언뜻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수에 대한 인식도 예외가 아니다. 1억 3천만 명이라거나 111개의 성냥개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술을 매게 하지 않는 수량의 경험은 훨씬 그리고 줄곧 막연하다. 111개의 성냥개비나 120개의 성냥개비는 언뜻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서 둘 다 50개보다는 많고 200개보다는 작은, 즉 겨우 그만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우리가 개수의 차이를 엄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수의 도움을 빌리기에 가능한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3개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인지할 수 있대요. 근데 4개부터는 세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 가운데 슬쩍 보기만 해서 금방 개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한 마리의 개, 2마리의 새, 3개의 피라미드는 별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 네 그루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위태로워진다. 언뜻 보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설지 않아 실제로 세어보지 않으면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체를 활용한 방법을 옛날부터 수를 세웠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은 양손뿐만 아니라 팔꿈치와 어깨, 가슴, 발목, 무릎, 허리 등 전신을 사용해서 33까지 세는 방법을 가지고 있대요. 중세 유럽에서는 두 손가락을 활용해서 9,999까지 세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체 부위는 그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한계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숫자가 탄생하게 된 비화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숫자뿐만 아니라 기호는 어떻게 나왔는지, 도구와 생태계, 36 곱하기 73을 계산하는 장면. 요즘 이런 거 온라인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죠.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곱셈하는지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위에 대로서의 수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너무 많이 쳐가지고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것들은 흩어져 있는 수량을 엄밀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본래 잘 못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와 사물, 나아가 외부 미디어를 사용한 기호 체계를 도구로 이용하면서 인지 능력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이었다. 사람은 숫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도구를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고 이를 조작함으로써 능수능란하게 수학적 사고의 바다를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도구로서의 숫자의 성질은 쉽게 내면화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던 계산도 반복하다 보면 신경계가 훈련이 이루어져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숫자를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끝나게 된다. 이것은 도구로서의 숫자가 점차 자신의 일부 과정이 되어가는, 즉 신체화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행위였는데 이제 신체화되면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사고가 된다. 이런.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과 인문학과 이런 데 거의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재밌는 두 번째 챕터부터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대화로서 수학을 풀어내기도 하는 대화로서의 증명, 그 다음에 기호화하는 대수, 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빈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영화화되기도 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이 이제 논문에서 그런 어떻게 이미테이션 게임이 있는지, 이 수학자 튜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수학에 관심이 있다. 나는 전공은 수학은 아니지만 수학에 대해서 이게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면 3번 수학하는 신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한번 항상 이런 책들은 읽어보고 싶은데 좀 엄두는 안 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책. 아까 말하신 분도 있지만 공개 사과의 기술.
사실 쓰여지기는 2013년에 쓰여진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구였죠? 네, 오세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땅콩 해안 사건,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과에 대한 그런, 특히나 퍼블릭한 사과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나영욱 전 정책기획관은 국회에서 울먹이며 사과를 했지만 도리어 여론은 악화되었다. 본심이 아니었다. 영화 대사를 인용했다. 등 변명으로 일반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사과로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는 경우는 최근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옥시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다 불매운동으로까지 사태를 악화시켰다. 도대체 그들의 사과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개 사과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도 요즘 PR 파트, 그러니까 이런 퍼블릭 릴레이션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좀 사과의 어떤 뭐랄까? 그런 뭐라고 하죠? 사과의 정석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과의 범위, 사과는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그리고 공개 사과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that과 if의 차이나 뭐 여기 보면 뭐 sorry와 regret의 차이,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어조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국가 차원의 사과, 국제적 사과, 우리는 왜 사과하거나 사과하지 않는가, 미국 문화에서의 사과,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이건 사례에 대해서 좀 읽어볼게요. 이제 그 32년도, 그러니까 미국의 과거에 32년도에 보건부가 미국 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매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대요. 근데 의사들은 무료 진료를 대가로 이 병에 걸린 적이 있는 흑인 남성 399명을 등록시켰고, 이들은 나쁜 피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의사들은 이들에게 매독 감염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치료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72년 한 내부 고발자와 전국 언론이 사실을 폭로할 때까지 40년 동안 연구가 지속됐고, 28명이 매독으로 죽고 100명이 매독 합병증으로 사망한 뒤였다. 이들의 부인 중 40명이 감염되었고 자녀 19명이 매독균에 감염된 채 태어났다. 굉장히 미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진 거죠. 정부는 1973년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집단 소송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고, 의회는 이듬해 인간을 상대로 한 연구는 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연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망인이나 자녀들도 의료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뭐 이런 평생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7년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1500단어에 이르는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여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낭독되었고, 위성을 통해 터스키기 대학에 모인 청중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좀 읽어볼게요. 미국 국민은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이 받은 고통에 대해 사죄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지만 통탄할 정도로 부당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과드리면서 이 공식 사과가 나오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97년 5월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 네, 실제로는 1500자 정도 되는 분량을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압축된 부분만 나와 있겠죠. 근데 굉장히 보면서 약간 부럽지 않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할 수 있는 거? 가끔 때로 우리가 정부나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게 기대하는 건 진정성 어린 사과일 때가 많잖아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는 게 대중과의 관계를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좀 재미있게 봤어요, 아까. 네, 열린님이 실수가 많아서 사과할 일이 잦은 책에 필요한 책이라고. 개인에 대한 사과도 좀 있고요. 사과를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인가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4권을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공개 사과의 기술이 4번, 수학하는 신체가 3번, 그리고 빨간 수첩의 여자가 2번, 그리고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가 1번입니다. 네, 사과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사과나무라니. 이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책이 가장 재미있게 보고 싶으신지 투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쯤에 이 책 읽지라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댓글을 안 달아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도 이미지로 남겨놓을 테니까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 빨간 수첩의 여자, 수학하는 신체, 공개 사과의 기술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책에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덥네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일 밤에 이 정도로 좀 많은 책을 평소보다 많은 책을 소개했죠. 네, 이렇게 신간을 소개하는 걸로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라이브 알람이 안 오고 있어요. 제 얼굴이 엄청 커 보이네요. 네, 안 오고 있어요. 그죠? 가급적 빨리 방안을 찾아서 좀 조치를 하고, 제가 혹시 알람이 방송이 안 오더라도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토, 일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꼭 책벌레에 한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일 목요일이죠. 저는 토요일에 다시 재밌는 책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